국내 굴지의 식품기업 해신식품, 해신가의 안주인 민서이에게 그 이름은 쇠사슬과 같았다. 딸만 둘. 그것이 그녀의 원죄였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냉대는 혹독했다. 아들, 그놈의 아들이 뭐라고. 남편 윤태하 회장은 이 모든 압박에서 비켜나 있었다. 그는 경영자가 아닌 장인이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맛에 있었다. 그는 이사회 대신 전국을 뒤지거나 개발실에서 밤을 새웠다. 집안의 냉기, 아들을 향한 집착, 윤 회장은 그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있었다. 민서이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두 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래서 비서실장 차민혁을 받아들였다. 사랑이 아니었다. 필요와 야망이 결합된 차가운 거래였다. 그는 그녀의 수족이 되어 움직였고 그녀는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 무렵 윤태하 회장은 개발실 직원 한지은에게서 잠시 위안을 찾았다. 순수한 열정, 타고난 미각. 한지은은 맛에 대한 순수한 기쁨을 상기시켰다. 그것은 짧은 이끌림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이 사실을 안민서이의 분노는 차가웠다. 그녀는 차민혁을 불렀다.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처리해요. 다시는 회장님 눈에 띄지 않게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사모님. 차민혁은 한지은을 해고했다. 불미스러운 이유를 덧붙여서 한지은은 이미 윤태아의 아이를 품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고향 속초로 도망쳤다. 그곳에서 아들 강산을 낳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서이도 아들을 낳았다. 차민혁의 아들이었다. 그녀는 핏덩이를 안고 시어머니 앞에 섰다. 해신식품의 후계자 윤지우의 탄생을 공표했다. 엇갈린 운명의 씨앗 두 개가 동시에 뿌려졌다. 12년이 흘렀다. 속초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강산은 가난했지만 씩씩한 소년이 되었다. 그는 어머니 한지은의 따뜻함과 아버지의 천재적인 재능, 절대 미각을 물려받았다. 강산에게 속초 중앙시장은 놀이터이자 교과서였다. 튀김 기름의 산패도, 젓갈의 숙성 정도, 찌개 국물의 미세한 조미료 차이까지 감지했다. 할머니, 오늘 육수의 멸치 비율이 줄었네요. 대신 무가 더 달큼해요. 어제보다 푹 끓이셨죠? 하, 네가 그걸 어떻게 해. 귀신 같은 녀석. 그러던 어느 날 속초를 방문한 윤태하 회장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재래시장 빵집 앞에서 강산이 찐빵 냄새를 맡고 있었다. 아저씨, 이 반죽 어제보다 10분 덜 숙성됐어요. 그래서 빵결이 조금 질겨요. 얘야, 네가 그걸 어찌 아느냐? 냄새가 달라요. 어제는 더 구수하고 부드러운 냄새가 났거든요. 윤 회장은 강산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잊고 있던 순수한 열정이었다. 한편 한지은은 아들의 재능이 독이 될까 두려웠다. 고민 끝에 아들을 윤태하 회장에게 보내기로 결심한다. 아버지가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그렇게 강산은 해신가에 입성했다. 그러나 기다린 것은 환대가 아니었다. 그날부터 민서이와 윤지후의 핍박이 시작되었다. 윤지후는 모든 것을 가진 아이였다. 완벽한 후계자 교육을 받으며 오만하게 자랐다. 결정적인 순간은 저녁 식탁이었다. 윤 회장이 강산에게 신제품 장조림을 맛보게 했다. 맛이 어떠냐?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간장이 조금 탄 맛이 납니다. 고기를 너무 오래 삶아서 향이 다 날아갔어요. 허허, 맞다. 내 말이 맞아? 윤 회장은 처음으로 강산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은 미소. 윤지우는
참을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민서희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배운 것이 없어 입맛이 저렴해서 그렇습니다. 지후야, 너는 어떠니? 더할 나위 없이 맛있습니다, 어머니. 강사는 거대한 저택 한복판에서 폭풍의 눈이 되었다. 민서희는 결심했다. 저 아이를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갈등은 시작되었다. 윤태아 회장은 강산의 재능을 확신했다. 강산을 해신의 맛을 이을 유일한 적임자로 보기 시작했다. 윤 회장은 강산에게 직접 후계자 수업을 시작했다. 장을 담그는 법, 식재료를 감별하는 법, 맛의 균형을 잡는 법을 가르쳤다. 강산이 윤 회장의 서재와 개발실을 드나들수록 민서희와 차민혁의 입지는 좁아졌다. 이대로 가다간 강산이 후계자가 될 터였다. 민서희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짐을 의미했다. 설상가상으로 날카로운 시어머니가 이들의 기류를 감지했다. 시어머니는 민서희와 차민혁의 눈빛, 차민혁이 윤지우를 보는 미묘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사람을 붙여 두 사람의 뒤를 캤다. 진실은 곧 드러났다. 윤지우의 출생 기록, 차민혁과의 행적 중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시어머니는 서재로 민서희와 차민혁을 불렀다. 손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들려 있었다. 내년이 감히 해신의 대를 속여? 이 집안을 능멸해? 어머님, 그게 무슨 이자의 아이였어. 지우가 내 손자가 아니라 이 천박한 비서놈의 자식이었어. 마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회장님께 아뢰겠다. 내 놈들은 오늘부로 끝이다.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향해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안 됩니다. 어머님, 제발. 그것만은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다. 시어머니는 민서희를 뿌리치려 했고 민서희는 매달렸다. 시어머니가 휘청거리며 균형을 잃었다. 허공에 손을 휘저었지만 민서희는 본능적으로 손을 뺐다. 차민혁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쿵쿵쿵.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리고 완전한 침묵. 민서희와 차민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계단 아래 쓰러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방조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들의 검은 야망은 피로 맺어졌다. 남은 걸림돌은 단 하나, 강산이었다. 시어머니의 장례는 차갑게 치러졌다. 싸이는 실족사로 처리되었다. 윤태아 회장은 자책감에 빠져 회복하지 못했다. 차민혁은 더 냉정하고 치밀해졌다.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차민혁은 강산의 유일한 약점인 어머니 한지은을 이용했다. 속초의 한지은에게 아들 강산이 위급하다는 거짓 전보를 보냈다. 한지은은 밤새 달려 서울의 해신가 저택에 도착했다. 정문 앞에서 초조하게 강산을 불렀다. 강산아, 우리 아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엄마, 여긴 어쩐 일이에요? 저 괜찮아요.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무서운 곳이야. 당장 떠나야 해. 한지은이 강산의 손을 잡고 돌아서는 순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다. 차민혁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한지은을 붙잡았다. 한지은은 직감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강산아, 도망쳐. 뒤돌아보지 말고 어서. 엄마. 강산은 필사적으로 차를 뒤쫓았다. 차가 향하는 곳은 바닷가 외딴 절벽이었다. 강산은 숲속에 몸을 숨긴 채 차에서 끌려 나오는 어머니를 지켜보았다. 차민혁이 그곳에 서 있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아들과 함께 조용히 사라지시오. 그럼 목숨은 살려주지. 우리 강산,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그때 차민혁의 수아가 숲속에 숨어있던 강산을 발견했다. 저기 있습니다. 수아가 강산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 한지은은 결심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차민혁을 밀치고 절벽을 향해 달려갔다. 아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스스로를 버렸다. 엄마, 절규하는 강산의 눈앞에서 어머니는 절벽 아래 거친 파도 속으로 추락했다. 강산은 절벽 끝으로 기어갔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옷고름에서 뜯어진 정교한 봉황 놀이개 하나만이 바위 틈에 걸려 있었다. 강산은 차가운 놀이개를 손에 쥐고 오열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차민혁이 무너진 강산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네, 어미는 죽었다. 네가 이 집에 머무르면 너도 죽는다. 영원히 사라져라. 강산은 그렇게 해신가에서 쫓겨났다. 12살 소년의 손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인 봉황 놀이개 하나만 남았다. 그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기로 결심했다. 또다시 12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은 이제 24살의 청년이 되었다. 지난 12년은 거친 뒷골목에서 살아남기 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손에 쥔 봉황 놀이개를 잊은 적이 없었다. 어머니의 유일한 단서였다. 그는 절대 미각을 무기 삼아 전국을 헤맸다. 이토록 정교한 세공을 할 수 있는 장인. 그 장인을 찾으면 어머니의 과거, 행방을 알 수 있으리라 믿었다. 수소문 끝에 단서를 찾아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옥당. 조선시대 궁중병과의 마지막 전승자. 송대가가 운영하는 전설적인 공방이었다. 그 봉황 놀이개는 송대가가 젊은 시절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만들었던 작품이었다. 강사는 옥당을 찾아가 문 앞에서 사흘 밤낮을 꿇어 앉았다.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돌아가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 놀이개의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제 어머니의 것입니다. 송대가의 눈이 흔들렸다. 놀이개를 알아봤다. 그는 강산을 시험하기로 했다. 아주 옅게 끓인 꿀물 한 잔을 내밀었다. 맛이 어떠냐? 아카시아 꿀입니다. 물은 삼다수를 쓰셨고 꿀이 물에 풀리기 10초 전에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세알이 들어갔다 빠졌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자세향이 납니다. 송대가는 숨겨진 재능과 절박함 속에 진심을 보았다. 강사는 옥당의 막내 제자가 되었다. 물을 깃고 불을 떼고 쌀을 씻는 기본부터 다시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수련생과 마주치게 되었다. 파리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신분을 숨긴 채 송대가의 비법을 배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옥당의 주방에서 막전엔 백설기를 앞에 두고 마주섰다. 1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윤지후, 강산, 오랜만이네. 멈췄던 운명의 수레바퀴가 옥당의 주방에서 다시 돌기 시작했다. 옥당의 후계자를 향한, 그리고 엇갈린 운명을 바로잡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궁중병과 공방옥당. 그곳의 하루는 젖은 볏짚에 불을 붙여 시루를 데우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산에게 이곳은 어머니의 행방을 찾을 단서이자 다시 마주한 싸움터였습니다. 윤지후 12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얼굴이 같은 수련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면서도 혹은 모르는 척하며 송대가의 제자로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옥당의 규율은 엄격했습니다. 송대가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눈은 재료를 다듬는 손길 하나, 땔감 타이밍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제자에게 가장 먼저 물을 다루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강사는 타고난 미각으로 물맛의 차이는 잡아냈지만 그것을 다루는 손은 거칠었습니다. 12년의 세월은 생존을 가르쳤지 섬세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강사는 밤마다 몰래 부엌에 남아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가 버티는 힘은 단 하나, 봉황 놀이개였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12년 전 절벽의 고통과 죄책감이 그를 찔렀습니다. 반드시 송 대가에게 인정받아 놀이개의 진실을 어머니의 생사를 물어야 했습니다. 강산의 떡은 투박해도 재료 본연의 맛을 끌어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반면 윤지호는 정반대였습니다. 파리에서 익힌 제과 기술은 그의 병과의 화려함과 정확성을 더했습니다. 그는 송 대가의 요구 이상을 언제나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차가웠습니다. 그는 해신식품 후계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어머니 민서희의 명령이었습니다. 옥당의 비법과 명성을 손에 넣어 해신식품의 동력으로 삼으라는 것. 파리에서는 이런 비효율적인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모든 건 계량화되어야 하죠. 지후가 송대가의 방식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떡은 과자가 아닐세. 만드는 이의 숨결과 그날의 습도까지 기억하는 생물이야. 자네의 떡은 화려하지만 온기가 없어. 송대가가 지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뀔 무렵 송대가는 두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 다과회에 올릴 가장 중요한 떡, 국화병을 만들 제자를 뽑는 경연을 열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두 사람의 숙명적인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강사는 이 경연에서 이겨야만 송대가에게 봉황 놀이개에 대해 물을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지우는 이 경연을 통해 강산을 옥당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산과 윤지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과제는 국화병이었지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옥당의 비법서가 아닌 각자가 생각하는 가을의 정수를 담아내라는 것. 단순한 기술이 아닌 병과에 대한 철학을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강사는 12년 전 어머니가 가끔 만들어 주었던 들풀 향기 섞인 쑥개떡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산을 뒤져 설이 맞은 늦가을 쑥과 야생, 국화, 도토리를 모았습니다. 윤지호는 강산의 모습을 비웃었습니다. 그런 자풀로 대가님의 입맛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나? 천박한 뒷골목 기억은 버리는 게 좋을 텐데 네가 모르는 맛이겠지. 차갑게 계산된 맛만 아는 너한테는. 지후는 달랐습니다. 프랑스산 최고급 밤 페이스트와 옥당의 꿀을 조합해 서양 기술과 동양의 미를 결합한 완벽한 형태의 국화병을 디자인하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야생쑥과 도토리는 너무 거칠었고 향이 강해 조화가 어려웠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떡은 딱딱하게 굳거나 쓴맛만 맴돌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경연 날짜는 다가왔습니다. 경연 전날 밤 강사는 봉황 놀이개를 꺼내 들고 송 대가를 찾아갔습니다. 대사님, 이 경연 그만두겠습니다. 대신 이것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제 어머니의 물건입니다. 송 대가는 놀이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자네의 떡으로 답을 하게. 그 떡에 자네가 찾는 것에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르니 만약 내일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한다면 이 놀이개에 대해 나도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네. 경연의 승리가 어머니에게 다가가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경연 당일 새벽, 강사는 밤새 씨름한 끝에 자신만의 국화병을 완성했습니다. 거친 쑥과 도토리를 꿀과 술로 법제하여
부드러움을 이끌어내고 야생 국화향을 은은하게 입혔습니다. 그는 완성된 떡을 시루에 앉히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짧은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의 조리대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해신식품 민서인은 강산이 옥당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경악했습니다. 12년 전 끝냈다고 생각했던 망령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불안은 차민혁 실장에게 향했습니다. 당신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그 애가 왜 송대가 밑에 있는 거냐고.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는 확실하게 뿌리를 뽑겠습니다. 송대가도 그 녀석도 그는 옥당을 무너뜨리고 강산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산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시루에서 역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완성한 국화병 반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고 식초에 절은 듯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반죽에 식초를 붓고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윤지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 지시냐? 이 비겁한 자식. 손 놔. 증거 있어? 천안 뒷골목 버릇. 어디 가겠어? 제 실력이 모자라니 남 탓이겠지. 지우는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강사는 다른 제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심사 시간은 다가오는데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민혁은 이미 국추 다과회 참석 인사들에게 옥당의 위생불량과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뒤였습니다. 심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지우는 완벽하게 계산된 금박 입힌 화려한 국화병을 내놓았습니다. 송 대가는 강산의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강산이 빈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국화병을 내놓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비겁한 방해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강산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밤새 망가진 반죽 속에서 유일하게 지켜낸 손톱만 한 떡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들려던 떡의 심장입니다. 그는 그것을 송 대가에게 내밀었습니다. 송 대가는 잠시 망설이다 그 작은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맛은 12년 전 속초의 한지은이라는 여인이 내게 보여주었던 그 맛과 닮아 있구나. 강사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지은, 송 대가가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송대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사님, 제 어머니를 한지은 여사를 아십니까? 제발 제 어머니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송 대가는 경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강산을 자신의 거처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년 만에 진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송 대가는 오래된 함에서 빛바랜 서신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자네 어머님이 12년 전 내게 보낸 마지막 서신일세. 그리고 이 봉황 놀이개는 자네의 아버지가 윤태아 회장이 자네 어머님에게 마음의 증표로 보낸 것을 내가 만든 것이지. 강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자신을 윤 회장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심정과 아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 대가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살아있네. 12년 전 절벽에서 떨어진 한지은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모든 기억을 잃었습니다. 송 대가는 우연히 그녀를 발견했고 민서희의 감시를 피해 먼 시골 암자에 그녀를 숨겨 보호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떡 만드는 손맛만은 남아 공양간에서 묵묵히 떡을 빚으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경연장의 소동은 윤태아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즉시 옥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윤 회장은 송 대가의 방에서 강산과 마주쳤습니다. 12년 만에 마주한 아들. 그는 강산의 손에 들린 서신과 놀이개를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강산아. 부자의 재회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각 윤지우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산이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그 아들이라는 것. 어머니와 차 실장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차민혁이 경연을 망치려 식초를 준비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방관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범죄의 방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깊은 혼란 속에서 처음으로 옳은 일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는 아버지 윤태하 회장, 그리고 송 대가와 함께 어머니가 머무는 암자로 향했습니다. 암자 입구, 고운 한복을 입은 여인이 공양간에서 갓 쪄낸 백설기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강산과 눈이 마주친 여인, 바로 한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산을 알아보지 못하고 맑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떡이라도 한 조각 드시고 가세요. 강산은 어머니가 내민 백설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2년 전 그 맛자신이 그토록 재현하려 했던 바로 그 기억의 맛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잊었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맘만큼은 손끝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산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저 강산이에요. 제가 왔어요. 한지은의 텅 비었던 눈동자가 아들의 눈물과 떡의 온기에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이 내민 백설기, 그리고 아들의 눈물, 한지은의 닫혔던 기억의 문이 기적처럼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아, 그녀의 입에서 마침내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12년 만의 재회는 눈물과 용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윤태하 회장은 두 모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 너무 늦게 찾은 죄를 빌었습니다. 암자의 작은 마당에 세 가족의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우는 자신이 평생 아버지라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속였으며 친아버지가 12년 전 할머니의 죽음을 방조하고 한지은을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검찰을 찾아가 어머니 민서희와 친아버지 차민혁의 모든 범죄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시어머니 살해 방조, 한지은 살해 미수, 해신식품의 비리까지. 그는 자신도 강산의 경연을 방해한 공범임을 자백했습니다. 민서희와 차민혁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해신가의 검은 야망은 막을 내렸습니다. 윤태하 회장은 해신식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강산에게 회사를 맡기려 했지만 강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제 길은 옥당에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떡을 만들고 싶습니다. 강산은 아버지와 어머니, 송대가의 축복 속에서 옥당의 정식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떡은 어머니의 따뜻함과 송대가의 철학, 자신의 거친 인생이 더해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깊은 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우는 모든 죗값을 치르고 옥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강산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미안하다. 강산아, 떡 모든 게 내 욕심과 비겁함 때문이었어. 일어나. 네가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몰라. 네 길을 가. 윤지후. 강산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지후는 파리에서 배운 기술과 옥당에서 배운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작은 빵집을 열어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일 정직한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옥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송대가는 은퇴하여 한지은, 윤태아 회장과 소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옥당은 강산 대가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옥당 마당에서 국추 다과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강산이 정성껏 빚은 국화병이 손님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한 입 베어 물면 잊고 있던 가장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맛이었습니다. 강산은 차를 따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옥당의 진정한 비법은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주고 기다려주며 기억의 맛으로 서로를 치유하는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처마 끝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고 옥당의 뜰에는 사람들의 온기와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